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평균의 종말입니다. 토드 로즈 지음, 정미나 옮김, 이우일 감수,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책의 부제는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입니다. 저자인 토드 로즈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이자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해요. 평생 골칫덩이 취급만 받던 토드 로즈가 인생 반전을 맞이한 건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해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지도 속에 문제아였던 토드 로즈는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통해 평균이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허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합니다. 평균이 정상으로 평가되는 이 세상에서 평균적 두뇌나 평균적 발달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줍니다. 저자는 평균적 지능, 평균적 두뇌, 평균적 발달은 모두 잘못된 과학적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 속에서 학습 부진아로 게으름뱅이로 평가받는 아이들. 평균주의를 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다차원적인 재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평균의 시대, 2부 교육혁명을 위한 개개인성의 원칙, 3부 평균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들어가는 말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닮은 꼴 찾기 대회.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에 애를 먹고 쩔쩔맸기 때문이다. 당시는 제트엔진 항공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투기의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비행 방식이 복잡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가 너무 빈발하고 아주 여러 기종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통에 공군으로선 생사가 걸린 원인 불명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으며 가슴 졸여야 했다. 비행을 하면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한 퇴역 공군 조종사의 회고담이다. 최악의 순간에는 단 하루 사이에 17명의 조종사가 추락을 겪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투 외적 불상사를 사고와 병고라는 두 단어로 규정했고, 그런 사고와 병고는 의도치 않은 급강하와 비정상적 착륙에서부터 기체 폭발로 인한 불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군 고위 장교들은 초반엔 그 책임을 조종석의 조종사들에게 떠넘기며 추락 보고서에 조종사 과실을 원인으로 기재했다. 이 판단은 타당해 보였다. 기체 자체에는 오작동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이 몇 차례나 기체의 기계장치와 전자장치를 검사했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어찌된 노릇인지 몰라 당혹스러웠지만 자신들의 조종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확신했다. 인간의 과실도 기계적 과실도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수차례의 조사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자 담당자들은 조종석의 설계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다.
군에서 최초의 조정석을 설계했던 때는 1926년으로 당시의 엔지니어들은 남성 조종사 수백 명의 신체 치수를 잰 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정석 규격을 표준화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나도록 조정석 시트의 규격과 모양, 가속 페달과 기어의 배치거리, 앞 유리의 높이를 비롯해 심지어 비행 헬멧의 모양까지도 1926년 조종사의 평균 신체 지수에 맞춰 설계됐다. 그러다 비로소 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1926년 이후로 조종사들의 체격이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공군에서는 조종사 신체 지수를 새롭게 측정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를 인가해줬다. 그로써 1950년에 오하이오주 소재의 라이트 공군 기지에서 4,000명 이상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엄지손가락 길이, 가랑이 높이, 조종사의 눈과 귀 사이의 간격 등 140가지 항목의 치수를 측정한 뒤 항목별 평균 치수를 산출했다. 이제는 개선된 조종사 평균 치수를 바탕으로 조정석이 보다 적합하게 설계돼 추락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아니, 거의 모두가 믿었다. 신입으로 들어온 23세의 과학자 한 명만은 여기에 의혹을 품었으니 말이다. 길버트 S. 데니얼스 중위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철철 넘치는 공군 문화를 떠올릴 때 을에 연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갸름한 몸의 안경잡이였다. 꽃과 조경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생 때는 식물원 탐방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라이트 공군기지 항공의학연구소에 들어왔을 당시엔 비행기를 타본 경험도 전무했다. 하지만 그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신참 연구원으로서 데니얼스에게 맡겨진 업무는 줄자로 조종사들의 팔다리 길이를 재는 것이었으니까. 데니얼스에게 인체 측정은 처음 접해보는 분야가 아니었다. 항공의학연구소가 데니얼스를 채용한 이유도 데니얼스가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 인체 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인 체질 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반기에 이 분야는 평균 체형별 사람들의 특성을 분류하려는 시도, 이른바 전형화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런 전형화의 한 예로서 당시의 체질 인류학자 대다수는 단신의 뚱뚱한 체형은 쾌활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을 암시하는 특성이며 대머리에 입술이 두툼하면 범죄자형의 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데니얼스는 전형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학부 졸업 논문의 주제도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50명의 손모양을 찬찬히 비교해 놓은 내용이었다. 데니얼스가 조사한 학생들은 인종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비슷비슷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의 손에는 서로 비슷한 특징이 거의 없었다. 이보다 더 의외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데니얼스가 조사 자료를 평균화해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치수와 비슷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평균적인 손 크기 같은 건 없었다. 저는 하버드대를 졸업할 무렵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개개인용 제품의 설계에서는 평균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확신이었죠. 데니얼스가 나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그래서 공군에서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 측정 업무를 맡겼을 당시 데니얼스는 평균에 관한 한 100년에 가까운 군 설계 철학에 반하는 남다른 소신을 품고 있었다. 항공의학연구소에 앉아 손, 다리, 허리, 이마를 재는 내내 그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과연 평균치인 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데니얼스는 직접 그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먼저 조종사 4,063명의 치수를 재면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치수에 대해 평균값을 냈다. 이 평균값을 바탕으로 평균적 조종사를 각 평균값과의 편차가 30% 이내인 사람으로 넓게 잡았다. 데니얼스가 결과값을 산출해내기 전에 공군 내 동료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조종사들 대다수가 대부분의 치수에서 평균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 값을 일람표로 작성해보니 데니얼스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0명이었던 것이다. 조종사 4,063명 가운데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치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치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 둘레가 평균치보다 넓은 편이지만 엉덩이 둘레는 좁은 편으로 나타나는 식이었다. 데니얼스가 더 놀라워했던 의외의 결과는 따로 있었다. 10개 항목 가운데 임의로 3개 항목만을 골라서 이를테면 목둘레, 허벅지 둘레, 허리 둘레만을 고르는 식으로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3개의 전체 항목에서 평균치에 드는 조종사의 비율이 채 3.5%도 안 됐다. 데니얼스가 얻어낸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히 입증됐다시피 평균적인 조종사 같은 것은 없었다. 평균적인 조종사에게 맞는 조종석을 설계해 봐야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을 설계하는 셈이었다. 데니얼스가 밝혀낸 이 예상 밖의 결과는 개인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 가정의 부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중대한 개념이었다. 평균의 은밀한 독재. 우리에게는 일평생 평균이라는 잣대가 졸졸 따라다닌다. 우리는 평균에 얼마나 근접한가, 또 평균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평균적인 학생의 성적과 비교돼 등수와 등급이 매겨지고 대학에 지원하면 등급과 시험 성적이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당한다. 입사 지원 시에도 등급과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자질과 경력과 인성 점수까지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된다. 취업이 되고 나서도 연례 평가로 해당 직무 수준에서의 직원 평균치와 대비돼 또다시 비교당하기 십상이다. 재정적 기회조차 평균 점수에서의 이탈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 신용 점수의 근거에 정해진다. 우리 대다수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인성평가의 점수, 표준화된 평가에서의 등급, 평균 학점, 수행평가 등급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종업원들의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평균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뇌리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여간에선 진지한 의문을 품기가 힘들다. 우리는 이따금씩 평균이라는 것에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평균을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받아들인다. 내가 평균이라는 이런 측정 방식이 거의 언제나 틀리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개개인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한 한 평균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고 효능적일 가능성이 높다면 조종석 설계와 노르마 조각상처럼 이런 평균의 이상이 잘못된 허상일 뿐이라면 이 책의 주요 전제는 언뜻 보기엔 단순하다. 즉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동료도 학생도 배우자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기분을 띄워주려고 꺼낸 빈말도 아니요. 겉멋만 부린 빈 구호도 아니다.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실질적 귀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평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평균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할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한 두 명의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칠레의 조종사들과 프랑스의 조종사들 간의 실력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평균이 유용한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한 사람의 조종사나 한 사람의 배관공이나 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한 순간이거나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하거나 저 조고몬을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다시 말해 어떤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평균은 쓸모가 없다. 아니, 쓸모없다는 말도 과분한 표현이다. 평균이 사실상 한 개인의 가장 중요한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속일 경우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테지만 평균적인 신체 치수 따위는 없듯 평균적인 재능, 평균적인 지능, 평균적인 성격 같은 것도 없다. 평균적 학생이나 평균적 직원도 없고 그 점에서라면 평균적 두뇌 역시 없다. 이러한 일상화된 개념들 모두는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평균적인 인간과 관련된 현대의 이런 개념은 엄밀한 진실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통념이며 150년 전에 유럽의 두 과학자가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출해낸 발상이 그 기초였다. 이 두 사람이 생각해낸 평균적 인간의 개념은 사실 수많은 난제를 해결했으며 심지어 산업시대를 촉진시키고 그 틀을 잡아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은 더 이상 산업시대가 아니다. 현재의 우리는 그때와는 아주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과학과 수학의 수준이 19세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개개인학이라는 흥미롭고 새로운 이 분야 융합 학문에 참여해왔다. 개개인학은 평균을 개개인의 이해를 위한 주요 도구로 삼길 거부하며 개개인을 이해하려면 개개인성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는 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 들어 세포 생물학자, 종양학자, 유전학자, 신경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이 새로운 개개인학의 원칙을 하나 둘씩 채택하면서 세포, 질병, 유전자, 두뇌, 행동 등의 연구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재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여러 곳에서도 이런 원칙을 도입해왔다. 실제로 개개인성의 원칙은 모든 영역에 차츰차츰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예외의 영역이 한 곳이 있다면 이 원칙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한 영역,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이다. 내가 평균의 종말을 쓰게 된 동기도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 개개인성의 3원칙인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을 알려주겠다. 이 3원칙은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최신 과학 지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당신 자신만의 진정한 고유성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삶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당신의 개개인성을 온전히 활용할 방법까지도 알려줄 것이다. 제트기 시대에는 더 이상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항공기로 비행할 필요가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노르마에 당신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개개인성의 원칙에 내재한 변화의 힘. 주위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은 내가 문제라고 했다.
나를 게으르고 한심한 아이로 취급했고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문제아라는 핀잔이었다. 부모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아들의 미래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학교 담당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던 순간에도 나는 이런 평가가 어쩐지 부당하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진정한 나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애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엉망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수업마다 낙제했고 들어가는 일자리마다 진득하게 붙어있지 못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스템에 순응하려는 노력은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시스템을 나에게 맞출 방법을 찾아보려 매달렸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덕분에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15년 뒤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됐고 현재는 이 대학원의 지성, 두뇌,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를 맡고 있다. 내가 인생 반전을 맞았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숨겨진 어떤 재능에 눈떴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날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 인생 철학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도 아니다. 나에겐 추상적인 것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생활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내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으며 보람을 갖고 일할 만한 직업을 갖기 위한 실질적인 진로를 찾아내야 했다. 사실 내가 인생 반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엔 직관에 따라 또 그 뒤엔 의식적 결심에 따라 개개인성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런 원칙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부디 당신이 이 원칙을 활용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적 삶에서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도 당신을 평균의 횡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